새벽 5시 정혜윤은 식당 주방에 들어서며 불을 켰다. 28평 남짓한 공간은 어둠 속에서도 손에 익었다. 그녀는 전날 끓여둔 사골 육수를 휘저었다. 뽀얗게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서른 해가 보였다. 오늘도 잘 팔려야 할 텐데. 혜윤은 냉장고에서 깍두기 통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문득 손이 멈췄다. 싱크대 한쪽에 포장 용기들이 쌓여 있었다. 준서에게 보낼 밑반찬이었다. 지난 한 달간 3번이나 택배를 보냈지만 아들에게서 온 반응은 단 한 줄이었다. 엄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존댓말을 썼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맛있어요, 보고 싶어요라는 말이 사라졌을까? 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도철이 허리를 다친 뒤로 무거운 것은 그녀가 도맡았다. 콩나물 한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시큰거렸다. 67의 몸은 정직했다. 혜윤아, 또 택배 보낼 거야? 남편 도철이 주방 앞 홀에서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다. 혜윤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알면서 묻는 남편이었다. 그날 저녁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 오실 수 있어요? 다인이 엄마 아빠 뵙고 싶대요. 혜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며느리가 보고 싶다니. 준서의 목소리도 오랜만에 다정했다. 그럼 갈게. 주말 서울행 KTX에서 혜윤은 내내 설렜다. 도철은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창밖만 보았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혜윤은 알았다. 남편도 마음이 들떠 있다는 것을. 아들의 집은 마포구 어느 빌라 3층이었다. 혜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집은 너무 깨끗했다. 마치 잡지 속 사진처럼. 거실 소파는 모서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주방 싱크대는 물기 하나 없이 반짝였다. 엄마 앉으세요. 다인이 차를 내왔다. 혜윤은 부엌 쪽으로 눈을 돌렸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김치 하나, 반찬 하나 없었다. 다인아, 너희 밥은? 아, 저희 요즘 바빠서 거의 배달시켜 먹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매끄러웠다. 그러나 혜윤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이 집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없었다. 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옆방에서는 도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쉽게 잠들었지만 혜윤은 달랐다. 새벽 6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았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혜윤은 싱크대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수저, 행주, 비닐봉지 모두 새 것처럼 깨끗했다. 그때 맨 아래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혜윤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A사 용지에 인쇄된 리스트였다. 홈스타일링 세트 소품 목록 마이너스 거실 소파 베이지, 러그 아이보리, 액자 3점. 주방 커피 머신, 토스터기, 화이트 식기 세트. 혜윤의 손이 떨렸다. 이건 뭐지? 소품? 세트?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뒤에서 다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윤은 황급히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 물 좀 마시려고. 냉장고에 생수 있어요. 다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혜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침 식사 후 혜윤은 도철을 욕실로 불러냈다. 여보, 이상한 거 봤어. 뭔데? 부엌 서랍에 소품 목록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 집이 진짜 아이들 집이 맞나 싶어. 도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아들이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예민한 거야. 하지만
그만해. 아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도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이튿날 오후 부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던 중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중년 남자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301호 관리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혜윤이 인사하자 남자가 물었다. 혹시 302호 세입자 아니시죠? 301호 세트룸은 오늘 촬영 있다고 들었는데. 세트룸이요? 네, 여기 3층은 다 월세 세트룸이에요. SNS 촬영이나 홈스타일링 업체들이 많이 빌려 쓰죠. 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도철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엘리베이터 안 혜윤은 벽에 기댄 채 말이 없었다. 도철도 침묵했다. 1층 로비에 내리자 혜윤의 다리가 풀렸다. 도철이 그녀를 부축했다. 혜윤아, 우리 아들이 우릴 속인 거야. 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30해를 식당에서 땀 흘려 키운 아들. 그 아들이 부모에게 가짜 집을 보여준 것이다. 부산으로 돌아온 혜윤은 식당 일을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국자를 놓칠 뻔했고 손님 주문을 2번이나 잊었다. 도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부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상처를 삼켰다. 세트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사나? 도철이 저녁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다. 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날 밤 혜윤은 휴대폰을 켰다. 며느리 다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검색했다. 평소에는 관심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화면 속 다인은 낯설었다. 첫 번째 사진. 넓은 거실, 통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우리 집뷰라고 적혀 있었다. 혜윤은 사진을 확대했다. 마포빌라의 그 좁은 거실이 아니었다. 두 번째 사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셀카. 다인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개시 날짜는 석 달 전. 혜윤은 그때를 떠올렸다. 준서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연락 못했다고 했었다. 세 번째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접시 하나에 1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요리들. 캡션에는 기념일 디너라고 적혀 있었다. 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화면 속 아들과 며느리는 웃고 있었다. 부모에게는 월세 세트룸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다. 혜윤아, 아직도 안 자? 도철이 방문을 열었다. 혜윤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렸다. 응, 금방 잘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들도 사정이 있겠지. 도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 날 혜윤은 다시 휴대폰을 켰다. 다인의 계정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찍은 사진. 배경에 삼성동 레미안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다. 혜윤은 사진을 캡처했다. 손이 떨렸다. 우리가 모르는 집이 진짜 있구나. 혜윤은 중얼거렸다. 그녀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왜 숨긴 걸까? 부끄러워서? 아니면 부모가 부담스러워서? 혜윤은 휴대폰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30해 전 갓 태어난 준서를 품에 안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어디 있는가? 혜윤은 일주일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여보, 서울 갈 거야. 뭐하러? 확인하러. 도철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도 알고 싶었던 것이다.
혜윤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 미숙의 번호가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다. 미숙아, 나 혜윤이야. 어머, 혜윤아. 얼마만이야? 혜윤은 사정을 설명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냈고 아파트 배경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미숙은 이틀 뒤 전화를 걸어왔다. 혜윤아, 삼성동 레미안 파크 팰리스야.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 하나래. 혜윤은 주소를 메모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다음 날 혜윤과 도철은 새벽 KTX를 탔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주소를 불렀다. 삼성동 레미안 파크 팰리스요. 택시는 강남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다. 혜윤은 숨을 멈췄다. 이곳에 준서가 산다니. 여보, 여기서 내리자. 부부는 아파트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쪽 구석진 곳. 혜윤은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저 입구만 바라보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도철은 아무 말 없이 혜윤의 손을 잡았다. 오후 3시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가 나왔다. 혜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차에서 다인이 내렸다. 명품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있었다. 비서처럼 보였다. 저 사람이 다인이야. 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철도 창밖을 응시했다. 그때 차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정장을 입은 준서였다. 아들은 다인에게 뭔가 말하며 웃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다. 혜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정말이었구나. 우릴 속인 거야. 도철은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도 붉어졌다. 부부는 그날 저녁까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의 식당 일로 굳은 손, 허리 다쳐 고생한 세월.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야,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 있니? 회사요. 왜요? 거짓말하지 마. 내 집 앞이야. 삼성동.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끝에 준서가 말했다. 어떻게 내려와. 지금 당장. 30분 후 아파트 로비에서 모자가 마주했다. 준서는 정장 차림이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할 건데? 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옆에 선 도철도 아들을 노려보았다. 왜 우리한테 거짓집을 보여준 거야? 왜 진짜 집을 숨긴 거야?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사실은 뭐? 부담스러워서요. 뭐가?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빠가 혹시 돈 달라고 하실까봐. 투자 좀 해달라, 빚 좀 갚아달라, 그런 얘기 나올까봐요. 혜윤은 귀를 의심했다. 옆에서 도철이 주먹을 쥐었다. 뭐라고? 저희가 잘 산다는 거 아시면 부모님이 뭔가 요구하실 것 같았어요. 다인이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철이 그녀를 부축했다. 준서야, 우리가 언제 내게 돈 달라고 했니? 안 하셨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몰라서? 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린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벌려고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어. 내가 서울 가서 고시원 살 때 보증금 만들려고 아빠는 주말에도 트럭 몰았고,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우리가 3천만 원 보태준 거
기억 안 나니?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한테 돈 요구할까봐 두려웠다고?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윤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서야, 돈이 죄가 아니야. 내가 잘 사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이 우릴 버린 게 죄야. 혜윤은 돌아섰다. 도철도 따라 걸었다. 준서가 뒤에서 불렀지만 부부는 돌아보지 않았다. 부산행 KTX 안 혜윤은 창밖을 보며 흐느꼈다. 도철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른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현관문 벨이 울렸다. 혜윤은 국자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윤다인이 서 있었다. 어머님. 다인은 고개를 숙였다.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인은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모든 게 다요. 어머님, 아버님께 거짓말한 것, 진짜 집을 숨긴 것, 다 제 잘못이에요. 다인은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정말 작은 보답이에요. 받아주세요. 혜윤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두툼한 무게로 알 수 있었다. 돈이었다. 얼마나 들었어요? 500만 원입니다. 혜윤은 봉투를 다시 다인에게 밀었다. 우리 돈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어머님, 마음이 찢어져서 운 거예요. 아들이 우릴 버렸다는 게 아파서 운 거라고요. 다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도철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요? 돈입니다, 아버님. 그동안 죄송. 도철은 다인의 말을 끊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봉투를 밖으로 던졌다. 봉투는 포물선을 그리며 식당 앞 골목으로 떨어졌다. 바람에 지폐 몇 장이 날렸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아버님, 준서가 정말 후회하고. 후회? 이제 와서? 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뭘 잘못했소? 아들 잘 되라고 평생 고생한 게 죄요? 돈 달라고 할까봐 두려워할 만큼 우리가 비루했소? 그게 아니에요. 준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요? 세트룸 아이디어는 누가 냈소? 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윤이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세요. 그리고 준서한테 전해줘요. 우린 아들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어머님, 아들 낳고 키운 건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린 부모 역할을 내려놓을 거예요. 다인은 울먹이며 일어났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그날 저녁 혜윤과 도철은 마주 앉았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요. 어디로? 어디든. 서울 멀리. 아들 생각 안 나는 곳. 도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그날부터 짐을 쌌다. 서른에 살았던 집을,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양양 바닷가 마을. 혜윤은 트럭에서 짐을 내리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짠 바다 냄새가 폐를 채웠다. 부산과는 다른 냄새였다. 여보, 여기가 맞아? 도철이 낡은 건물을 보며 물었다. 20평 남짓한 단층 가게. 페인트는 벗겨졌고 간판은 녹슬어 있었다. 맞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부부는 일주일 동안 가게를 청소했다. 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을 닦았다. 혜윤은 주방 설비를 점검했다. 낡았지만 쓸만했다. 간판은 뭐라고 할까? 그냥 국밥집이라고 하자. 거창한 이름 필요 없어. 개업 첫날 손님은 3명이었다. 혜윤은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부산에서 하던 그대로. 맛있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부산 사람이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국물 맛이 부산 스타일이야. 진하고 구수해. 혜윤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손님은 조금씩 늘었다. 마을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다. 새로운 국밥집 맛있대.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얼굴이 검게 탄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이장 이상훈입니다. 아, 이장님. 앉으세요. 이상훈은 국밥을 주문했다. 그는 천천히 먹으며 말했다. 부부가 새로 오셨다던데 여기 적응은 되세요? 아직은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 동네 사람들 다들 좋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이상우는 그 뒤로 자주 찾아왔다. 그는 마을 소식을 전해주고 도철이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도와주었다. 혜윤은 그에게서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마음을 느꼈다. 진심 어린 관심. 한 달이 지나자 식당은 단골로 가득 찼다. 어부들, 농사 짓는 사람들, 관광객들. 그들은 국밥을 먹으며 웃었다. 여기 국밥은 참 따뜻해요. 한 손님이 말했다. 혜윤은 그 말이 좋았다. 따뜻하다. 그녀가 만들고 싶었던 맛이었다. 밤 혜윤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도철이 옆에서 말했다. 여기 온 거 잘한 것 같아. 그래. 응. 내 얼굴이 밝아졌어. 혜윤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강원도에 온 지 석 달째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다.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혜윤의 손이 떨렸다. 윤다인. 혜윤은 편지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철이 물었다. 뭐야? 다인이가 보낸 거야. 읽어볼 거야? 혜윤은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준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밤마다 어머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양양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용서해 주세요. 혜윤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슴 한쪽이 흔들렸다. 아들이 힘들다고? 후회한다고? 뭐래? 도철이 물었다. 혜윤은 편지를 건넸다. 도철은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혜윤은 창밖을 보았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졌다. 준서가 진짜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진 걸까? 도철의 질문에 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궁금했다. 아들의 후회가 진심인지 아니면 부모가 필요해진 건지. 저녁 식사 후 혜윤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편지를 화구 위에 올렸다. 종이가 타올랐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혜윤아. 도철이 놀라 다가왔다. 혜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야. 후회 안 해? 후회는 그쪽이 하는 거야. 우린 이제 우리 삶을 살 거야. 편지는 재가 되어 사라졌다. 혜윤은 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도철이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잘했어. 혜윤은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다음 날 혜윤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육수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이상훈도 왔다. 오늘 표정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뭔가 결정하신 것 같은 얼굴이에요. 혜윤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오래된 짐을 내려놨어요. 잘하셨어요.
인생은 짧은데 무거운 것만 짊어지고 살 순 없잖아요.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훈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이제 가벼워졌다. 강원도에 여름이 왔다. 식당은 아침부터 붐볐다. 관광객들과 마을 사람들이 뒤섞였다. 할머니, 국밥 하나요. 할아버지, 여기 공기밥 추가요. 혜윤은 국자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젊은 여자는 국밥을 먹다 울었다. 괜찮으세요? 혜윤이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 생각이 나서요.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에요. 혜윤은 여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았다. 음식은 때로 기억을 불러온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식당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입구 앞에서 서성였다. 들어올 듯 말 듯. 혜윤은 손을 멈췄다. 준서였다. 아들은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초췌했다. 살도 빠진 것 같았다. 혜윤은 국자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왜 왔니? 엄마.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윤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하지만 다시 우리 삶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 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 배고프면 먹어. 손님으로. 혜윤은 돌아서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도철이 주방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혜윤은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10분이 지났다. 준서는 들어오지 않았다. 혜윤은 창밖을 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20분이 지났다. 준서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작은 체구가 점점 멀어졌다. 바닷가 쪽으로 사라졌다. 혜윤은 싱크대에 기댔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쫓아가지 않았다. 도철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잘했어. 그래. 응. 이제 정말 끝났어.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사장님,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정성이요. 정성? 네. 거짓말 없이 끓이면 맛있어져요. 할아버지는 웃었다. 혜윤도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밤, 혜윤과 도철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혜윤이 말했다. 오늘 준서 봤을 때 가슴이 아팠어. 나도. 하지만 가지 않았어. 잘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별이 쏟아졌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산을 물들였고 바닷바람은 차가워졌다. 혜윤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바다를 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사라졌다. 끝없는 반복. 식당은 더 바빠졌다. 단풍 구경 온 관광객이 줄을 섰다. 혜윤과 도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다. 이 일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사장님, 국밥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다. 혜윤은 웃었다. 그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뭔가 더 편안해진 맛이에요.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녀도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이상우는 여전히 자주 들렀다. 그는 마을의 소식을 전했고 가끔 바닷가 산책에 동행했다. 혜윤은 그에게서 진짜 관계를 배웠다.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시작되는 관계. 어느 날 저녁 혜윤은 도철에게 말했다. 여보, 준서 생각나? 가끔. 나도.
근데 이상해.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야. 이제 내가 나를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도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 응, 없어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어. 도철은 미소 지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 2잔을 내왔다. 부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았다. 혜윤아, 후회해? 뭘? 아들 놓아준 것. 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놓아준 게 아니야. 서로를 자유롭게 한 거야. 그 애도 우리도. 그래. 넌 항상 현명해. 현명해서가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던 거야.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해가 저물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혜윤은 중얼거렸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났어. 이제 정혜윤으로 사는 거야. 나도. 한도철로. 부부는 웃었다. 67과 69.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그리고 멀어졌다. 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도 저렇구나. 오고 가고 머물지 않고. 그러니 붙잡으려 하지 말자. 흐르게 두자.